이번 강의는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이거나 좀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복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위험한 상황이면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불확실한 상황을 얘기할 때 불확실성 상황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말하고 위험이라는 말을 보통 혼용해서 쓰는데, 혼용하는데, 그거를 엄격하게 구별한다고 해도 불확실한 상황일 경우에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다는 거고, 그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특정한 값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확률 분포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그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그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6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리스키한 상황이에요.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공을 굴린다? 아니면 구슬을 굴리는데 어떤 특정한 한 점이 나타날 상황, 그런 건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은 요즘은 그냥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원래 엄격하게 구별을 한다면은 불확실한 상황은 깜깜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은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주가 지수가 얼마가 될까? 그거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통해서 또는 과거 자료를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10분의 1의 확률로 얼마 동전 던지듯이 주사위 던지듯이 딱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현실은 불확실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의 중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불확실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틀리네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면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틀린 말입니다.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주식 상관계수가 1이어도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주식의 상관계수가 1이면 같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산 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위험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말이고요. 세 번째, 무위험 자산은 위험이 없으므로 수익도 없다. 은행에 예금하면은 이자가 없어요? 있죠. 무위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고 해서 아예 수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 가치만큼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이 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이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게 맞네요. 답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효용함수는 부의 수준에 대응하는 효용값을 나타낸다. 효용함수는 이렇게 새긴 거예요. 여기가 부 또는 기대 수익이고요. 그리고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서 이거를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바로 그것이 효용함수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은 유형과 기대 수익률이 평면에 나타내는 효용함수라고 볼 수 있다. 무차별 곡선은 유형과 기대 수익률이 평면에 나타나는 효용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대 수익이고 이게 유틸리티인데 이제는 이쪽이 그 위험이고 여기가 기대 수익이면은 이런 형태로 된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효용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맞네요. 이것도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체증적으로 우상향한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효용함수입니다. 효용함수는 체증적으로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거는 맞는데 체감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게 그렇죠? 체증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이거 무차별 곡선이죠. 그거는 우상향하는데 체증적으로 우상향한다. 맞죠? 맞습니다. 이거는. 증권이 갖는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러는데 어떤 기대값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흩어져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것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하면은 뭐 크게 떼부자가 될 수도 없지만 그 뭐예요? 그 아주 그 쪽박을 찰 일도 없어요. 슈퍼마켓에 있는 거 그냥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코인을 산다? 이러면은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코인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서 다 날아갈 수도 있죠. 그거는 위험이 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폭이 크냐는 것이 위험해요. 그것을 나타내는 값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그 분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퍼전이라고 했잖아요. 통계학에서. 이 분산도 마찬가지고.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편차. 그렇죠. 평균과 떨어져 있는 편차. 그것도 그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되죠. 평균값.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위험이 아니라,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확률 분포의 평균값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기대값이라고 그래요. 기대값. 도수분포에서는 평균값이라는 말 쓰지만 확률 분포에서는 기대값이라고 써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냥 평균이라고도 또 써요. 그냥. 어떤 주식의 주가가 아래와 같이 예측됐대요.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35,000원이 되거나 3분의 1의 확률로 4만 원, 3분의 1로 확률로 45,000원이 된대요. 이럴 때에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라. 기대값은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뭐 딱 봐도 알겠네요. 다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평균값이 기대값 평균값이 4만 원이에요. 4만 원인 걸 찾아. 그러면 2번이네, 2번. 이거는 뭐 구하지 않아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은 4만 원이 평균값이니까 4만 원과 3만 5천 원의 차이가 5천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5천 원에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이건 할 필요 없네요. 4만 원이니까 0이니까 이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5천 원 곱하기 3분의 1. 이거는 4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의 차이 5천 원. 그 제곱이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고 이거는 플러스고. 근데 뭐 제곱을 하니까 똑같죠. 그래서 해고 이걸 다 더해서 루트를 씌워요. 근데 4만, 그럼 4,082원이 될 겁니다. 해볼 필요도 없죠.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그 평균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음 중 주식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바르게 묶은 것은 뭐냐? 그런데 상관관계, 두 주식이 얼마 정도의 밀접한 모습이냐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은 공분산과 상관계수로 나타냅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 평균값은 아니죠. 공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XI에서 X바. 이게 뭡니까? X 변수의 평균 편차예요. 요것에다가 YI에서 Y바, Y의 평균을 곱해요.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관찰수로 나눠요. 이게 공분산이에요. 공분산, 코베리언스 XY. 그렇죠?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에서 이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면은 X가 측정 단위가 센티미터고 Y도 센티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값이 굉장히 클 수 있죠. 만약에 미터로 재면은 값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X와 Y의 측정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코베리언스 상관계 공분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지 않게 코베리언스를 각각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위에 거를 미터로 쟀어도 미터 제곱인데 밑에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로 해도 센티미터 제곱이 있고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여기도 제곱이니까 표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표준화시킨 게 상관계수 X와 Y의 상관계수.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움직여요. 이 사이에서. 근데 공분산은 센티미터로 재면 엄청 큰 값이 되고, 미터로 재면 아주 작은 값이 되고, 그 측정 값에 따라서 공분산의 크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분산은 부호로는 의미가 있는데 값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값에도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 표준화시킨 것이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움직이지만 값과 부호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와 공분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계수는 표준화시킨 값이다. 맞아요. 공분산은 절대적인 값이다. 그냥 그 값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시킨 게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다. 상관계수의 부호와 공분산의 부호는 똑같다. 그래요? 아까 상관계수, 공분산 X, Y를 공분산 XY의 공분산을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게 상관계수라고 했습니다. XY. 그러면은 이것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표준 편차는 다 플러스죠, 부호가. 맞습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수면은, 공분산이 음수면은 상관계수도 음수죠. 이게 양수면은 상관계수도 양수고. 그래서 상관계수의 부호와 공분산의 부호는 똑같다. 이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공분산이 의무값을 가지면은 두 확률 변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건 상관계수가 음인 거하고 똑같은 거고 반대 방향이에요. 공분산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 요거는 상관계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주식 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무슨 의미냐? 두 주식의 수익률이 정비례한다. 같이 정비례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면은 우상향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1번은 상관계수가 요거는 1이에요. 상관계수가 1. 두 주식의 수익률 사이에는 비선형 관계가 성립한다. 비선형이라는 것은 곡선을 얘기합니다. 선형이 아닌 거,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면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두 주식의 수익률이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두 주식의 수익률 사이에 변화량이 동일하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변화량이 동일한 게 아니고 변화율이 동일해야 돼요. 변화율.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는 직선은 그게 가파르든 완만하든 다 1이에요. 이것도 다 우하향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0과 상관계수가 1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나타내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요. 각 점을 찍으면. 요거는 다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 직선상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관계수가 0인 건 어떠냐? 상관계수가 0인 거는 이렇게 나타나서 뭐 특정한 그 형태를 규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상관계수가 0인 것은 x와 y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0인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x가 계속 늘어나도 y는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계수가 0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관계수가 0이에요. 이거는 y가 늘어나도 x가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상관계수가 0인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증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가정하자. 다음에 어느 경우가 분산 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건설회사와 전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회사와 전자회사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다 있어요. 백화점과 국공채 이거는 상관계수가 어때요? 상관계수가 이거는 제로예요. 왜냐면 국공채가 상수니까. 그리고 통신회사와 운수회사. 통신회사와 운수회사도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분산투자가 효과가 있죠. 다 분산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통신회사가 잘 된다고 운수회사가 잘 되나요? 통신회사가 잘 되면 운수회사가 안 되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음료회사와 모피회사. 음료회사는 여름에 음료가 많이 팔릴 테니까 그때 수익률이 좋을 거고 모피회사는 겨울에 모피를 사람들이 사입을 테니까 그때 수익률이 좋겠죠. 여름에 모피 입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음료회사하고 모피회사는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투자 효과는 가장 크겠네요. 건설회사와 전자회사는 반대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겠죠, 되게. 통신회사와 운수회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계수가 대체로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 요거는 상관계수가 0이에요. 국공채가 수익률이 없으니까. 음료회사와 모피회사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자산을 평가하는 요소와 투자자의 효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인가?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은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 포함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별다른 얘기 없으면은 뭐 문제로 나온다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불확실한 상황과 위험한 상황을 구별해서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은 같은 걸로 이해를 하세요. 투자 자산을 평가하는 요소는 뭐였죠?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에요. 투자자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도 기대 수익률과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두 가지죠. 기대 수익률과 위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두 가지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지배관계가 없는 두 주식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두 주식의 투자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그래서 다음 그 지배관계가 없는 두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 선택을 할 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디에 나타나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른 무차별 곡선이냐, 완만한 무차별 곡선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A 주식, 어떤 사람은 B 주식. 지배관계가 성립되면 뭐 당연히 그 한 주식은 투자 고려 대상에서 빠지니까 고려할 필요도 없고 지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모든 주식을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기회 집합을 만들었을 때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가장 우수한 투자 기회 집합은 뭐냐? 그게 바로 그 우리가 이렇게 여러 주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 기회 집합이 가능한데 제일 나중에 그려진 것이 이건데 요때 여기서부터 여길 X, 여길 Y, 여길 Z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효율적 투자선이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마코비치의 효율적 투자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주식, B 주식의 수익률 공분선이 40이다. 각 주식 수익률의 표준표차가 5와 10이라면은 상관계수가 얼마냐? 공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 곱, 각각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면 상관계수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0이고 이게 5고 이게 10이다. 그러면은 상관계수는 0.8이란 말이에요. 0.8. 그러니까 여기네요. 그렇죠? 0.5와 1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중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